반갑습니다. 이력서를 내라고 해서 이력서는 냈는데 이렇게 소개받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요거 혹시 이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가 만들어진 건 2002년이라고 하고 2009년도 코펜하겐에서 콥은 아시나요? 뭔지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 파리 협약도 이제 콥 21에서 만들어진 거고 콥 15가 코펜하겐에서 열렸는데 그때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이제 체계 기후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6년 지나서 파리 협약으로 나왔던 건데 요때 시오바치라고 하는 이제 이 조각가가 있어요. 이분이 뭘 조각하셨냐면 홍콩에 있었던 그 육사 이 탑 하나 있었는데 이 중국이랑 이제 통합된 이후에 그걸 잘라버렸죠. 중국 그 정부에서 그걸 반 조각 내서 이제 치워버렸는데 좀 이렇게 사회 참여하시는 그런 조각가인데 제목이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Survival of the Fattest. 그러니까 가장 뚱뚱한 사람의 어떤 이제 생존 경쟁 뭐 이런 거죠. 혹은 가장 살찐 사람이 생존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근데 느낌 딱 오시잖아요. 그죠? 백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비대한 여성이 가난하고 뭔가 삐쩍 말라 있는 이제 또 흑인인 것 같은 이제 소년의 어깨 위에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정의의 추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였죠. 이제 사실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탄소 중립을 하자, 뭐 한국 그 녹색 성장 탄소 중립 기본법을 보면은 뭐 기후 정의로운 전환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비꼬는 거죠. 갈수록 이제 이 뭐 그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에 대한 회의가 이제 되게 많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제를 하고요. 그 간단하게 오늘 드릴 말씀 이미 드린 것입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그 유엔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기후 그 클라이밋 딕셔너리라고 하는 기후 사전을 발간했는데 거기서 나온 기후 위기에 대한 정의예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해양산 성화 및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 및 식수 불안, 건강 위험, 경제적 혼란, 이주, 폭력적 분쟁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자연 현상, 자연 어떤 이제 대기라든가 뭐 바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이 지구 위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호들 보면은 지구를 살리자 이러는데요. 지구는 살아남아요. 멀쩡하게. 어떻게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든 지구는 살아남습니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멸종할 뿐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는 정의고요. 그럼 기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왜 탄소 배출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화석연료 의존이 증가했어요. 언제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탄소 배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공장 체제로 해서 끊임없이 이 자연을 착취하고 근데 자연만 착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도 착취하고 다른 나라도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유한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계를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파괴와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원인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자연 과학적인 어떤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체제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국제 사회 뭐 IPCC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그 입안자들도 다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책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죠. 2022년도에 어떤 그 논문이 나왔냐면 이분은 IPCC 아세요? IPCC 들어보셨나요? 네. 네 하시는 분은 저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제 과학자들 한 1,000명 가까운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서 뭐라 그러죠? 이제 과학적 성과 기후와 관련된 이거를 집대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점을 잡기 때문에 되게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 IPCC에서 혹시라도 있다가도 이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게 단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재작년에는 식민주의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인권의 문제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너무 뻔하죠. 그죠? 이게 결국은 인간 사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인 것이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이제 유엔에서 나온 건 엠네스티에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국가가 뭔가를 하면은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얘기하면 이제 불평등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근데 이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좀 1차원적으로 좀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 재난이다, 이제 이런 식거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연결 회로가 있다고 지금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두 번째예요. 기후위기 피해의 불평등. 그래서 똑같이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도 누구는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더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다. 그죠? 이제 이런 면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유발의 책임인 거거든요.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왜냐면은 누가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겠어요? 잘 사는 나라들, 그렇죠? 산업 발전이 막 앞선 나라들, 부자들. 2009년도에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유일무이해요 아직까지, 그 국회에서 이제 뭐 한전 뭐 국감을 할 때였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의원이 이 가정용 전기 그 최고 많이 쓰는 사람들 이제 뭐 30명을 이제 뭐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그게 나왔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전기세를 냈던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니요, 2,400 뭐 몇십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재용이었고요. 그 두 번째가 이건희 씨.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기업들이 아까 포스코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고, 또 유럽에서 연구된 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계층 소득에 따라서 어떤 이제 탄소 발자국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인데, 제일 큰 비율이 가난한 그냥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집에서 난방이라든가 뭐 먹으면서, 특히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 탄소 발자국이 되게 크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상위 10%에서 가장 많이 탄소 발자국이 큰 거는 여행이에요. 여행, 비행기. 거기다 요즘 또 크루즈도 얼마나 많아요. 크루즈는 비행기에 비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크루즈는 또 3마일, 해안에서 3마일 지나가면 거기 오폐수를 다 바다에 버릴 수도 있어요. 합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또 얼마 전에 그 뭐 그린보트 때문에 또 난리가 좀 있었는데,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 한편에서는 이제 이 표현도 아시죠? 그린워싱. 이따가 또 다 나올 거 지금 미리 앞에 다 두 갈식으로 때려놓고 뒤에서는 술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린워싱이잖아요. 뭔가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후 위기 이제 유발 책임의 문제이고, 이게 샴페인 글라스 그래프라고 하는데, 맨 위가 이제 상위 10%, 그리고 아래 그 초록색이 이제 하위 50%인데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상위 1%, 뭐 10%가 상위 1%가 하위, 요건 이제 몇 년 전인데 하위 50%보다 하위 50%의 뭐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덜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 뭔가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될까?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 회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후 위기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너지원만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뭐 태양광이 또 전남 지역에 엄청 났었잖아요. 몇 년 전.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농지를 다 태양광 밭으로 하고 또 지금은 이 풍력 해상 풍력 발전을 막 한다고 뭐 서해 쪽이랑 여기저기다 이제 막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국의 해상 풍력 그 프로그램에서 공공에서 하는 게 얼마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7, 8%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데 그것도 3분의 2는 해외 자본이에요. 근데 아직 해상풍력 뭐 제대로 시작된 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뭘 꽂아놔요. 풍량 계측기를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점유권이 주어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팔아요. 그래서 아무런 이 해상풍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기업들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냥 뭐 법인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찜해놓고 또 팔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올해 초에 해상풍력 발전법이 촉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뭐 이제 공공성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가 이제 처음에 이걸 정해 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하는데 결국은 지금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가 다 보장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면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는 대부분이 다 공공에서 하고 있죠. 공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한국의 에너지 민영화는 거의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뭐 일자리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전기차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돈을 또 버는 데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이제 세 가지. 요 좀 이따가도 또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2020년에 이제 2019년에 처음으로 이 기후 비상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내렸어요.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생명 시스템의 장기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의 과도한 채굴과 생태계의 과잉 착취를 신속히 줄여야 됩니다. 탄소 중립 경제 시스템은 생물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명확히 포함해야 되며 경제 정책도 이런 원칙에 따라 수립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GDP 성장과 부의 추구에서 생태계 보존과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초적 필요와 불평등 감소를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하는 거니? 경제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기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 학제간 이제 이런 이게 되게 복잡해. 이게 기후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기후 위기의 좀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 익숙한 이미지들이죠. 네, 이미지들이죠. 자, 작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파리 협약에서는 1.5도를 목표를 삼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2도 이내로 지구 기온 상승을 막자, 최단 1.5도 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미 1.5도가 작년에는 평균 1.5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년 가지고서 이게 뭐 다 깨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엘니뇨도 들어보셨죠? 태평양 따라서 적도 부근에. 근데 그 엘니뇨가 가고 작년 말부터 해서 라니냐가 올 거라고 했어요. 라니냐는 또 이제 이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라니냐가 되게 약화돼 가지고서 거의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걱정인데, 그러니까 작년 봄에는 올 초 2월까지 있는데 이게 1.5도 라인인데 작년 7월 빼놓고는 이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언제부터죠? 1930년 뭐 4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근데 지금도 벌써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산불 엄청 났었죠. 뭐 이 재난과 참사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뉴스만 보면은 또 세계 어디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기후 위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천천히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우리도 익혀서 죽게 되는 거겠죠. 이것도 뭐 현황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볼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2만 년 전부터 이제 그 지구 기온 상승인데 요 때부터 확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800년대부터 1950년에서 1980년까지를 0으로 본 거예요.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과학자들, 국제사회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70년대부터 뭔가 문제 제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1992년도에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리우에서 혹시 가셨던 분 계신가요 여기? 한국에서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 이제 여기서 채택이 됐었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 그 성과에 기반해서 처음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가졌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닌데 32개 나라가 참여를 했다가 이게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미국도 빠지고 뭐 캐나다, 호주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한국도 참여를 안 했었고요. 그런 식이 됐었고, 2015년에 와서야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맺어져서 성공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도 2도 이내 1.5도 최대한. 근데 이 두 차이가 왜 나타난 거였냐면요.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혹은 인도양, 대서양, 남태평양에 있는 섬 나라들은 1.5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왜? 제일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섬 나라들은, 남태평양, 인도양 섬 나라들은요, 해발 고도가 2m가 안 돼요. 1m대 뭐 이래요. 근데 해수면 상승이 1cm가 올라가면은 태풍이 오면은 7배로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미지들이라든가 유튜브도 그렇고 찾아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지에 어떤 데를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있고 교회가 있던데 교회 첨탑만 남아 있고 다 바다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투발루 외무장관은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타고 가고 자기네 나라에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남반구라고 얘기를 하죠. 남반구는 1.5도 이내로 이거 막아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 북반구 잘 사는 나라들은 그 너무 무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타협이 된 게 2도보다는 충분히 아래로 하지만 최대한 1.5도 밑으로 그렇게 됐는데 3년 후에 그 IPCC 그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어요. 총회에서. 이 총회가 어디서 열렸냐면요. 한국에서 열렸어요. 송도에서. 이따 기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짧은 단신 기사들만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그 과학자들이 2도로 기온 상승을 막았을 때와 1.5도로 막았을 때를 비교를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게 너무 크더라. 2도로 막는다 할지라도 이게 지구가 자연 회복력을 너무 많이 손상받는다. 그래서 목표가 여기서 재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1.5도가 된 거예요. 1.5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건 파리 협약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2018년 IPCC 총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뭔가 이제 계속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요건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뭐 역사입니다. 근데 이 70년대부터 해서 쭉 뭐 무슨 회담,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협정, 파리 협정, 글래스고 기후 협약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동안 이 선은 뭐냐면요. ppm 탄소 농도예요. 탄소 농도인데 탄소 농도, 그러니까 대기 중 탄소 농도인데 이게 농도가 높을수록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가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탄 같은 경우는 이 탄소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이걸 또 흡수를 하고, 근데 이제 탄소는 한 100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반면 메탄은 뭐 한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요,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100년 전에 배출한 것 때문에 대공황 시기에 배출된 것들, 한국 전쟁 뭐 요때 배출된 것들 때문에 지금 기온 상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100년 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지구에서 탄소 배출을 0으로 한다고 해도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려해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사람이 지구 위 생명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 탄소 농도는 350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0.org라고 하는 기후 단체가 있어요. 국제적인 기후 단체가 있는데 그 이유도 350 ppm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탄소 농도가 4월 15일 날 430을 깼습니다. 얼마 전에 430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이렇다고 우리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기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점점 더 이 태풍, 산불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뭐 해보자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아졌느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지구 기온 상승이에요. 상승의 정도, 속도. 빨갈수록 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데, 이것도 딜레마죠. 점점 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정책 기반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 기업들까지도 막 뭘 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지구 기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시민들한테 뭐 전기 하나라도 더 끄라 그러고 가까운 거리 걸으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많고, 여러분들 뭐 그 재활용 같은 것들도, 저도 집에서 말 나온 김에 저도 차를 버리고, 차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차 버린 지 꽤 오래됐고, 집에서 재활용 엄청 열심히 하고, 박스 같은 거 스티커 다 떼고, 비닐로 봉지 오면 또 거기에 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지면 가위로 그걸 또 오려내요. 그럼 그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비닐은 또 따로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저는 비건입니다. 예. 이건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제가 고양이를 입양해가지고서 고양이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 육식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실천은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저는 자세라는 생각을 해요. 자세. 그래서 하는데 이거 가지고선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때려치고 이제 데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노동조합을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한 3년 전부터는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노동자를 위한 기후 교재를 만들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또 전국을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천들,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 실천, 개별화된 개인들로서 이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만 뭐 그 대기 중 탄소 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구 생명 보고서라고 이거 매년 나오는 건데요. 그 영국 그 동물학회하고 그 WWF가 뭐죠? 동물 갑자기 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지난 50년 동안에 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 지수가 73, 그러니까 간단하게 50년 사이에 세계 야생 생물 개체군 규모 개체군이 73%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거가 담수 어류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멸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그나마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고 있지만, 우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멸종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왜 그러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장, 이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기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으면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땅 보면 여기 땅값 비싸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런 이 돈의 가치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어디 나왔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위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뭔가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시험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공정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위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제 공장식 축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물들 우리가 사육을 이제 하는데, 그거 알면은 진짜 못 먹어요, 고기. 근데 우리의 입맛도 사육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사육당하는 거거든요. 훈육당하는 거고, 생각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몇 가지 사례입니다. 2020년에 네이처지라고 또 뭐 이 과학 쪽에서는 사이언스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매체 저널이 있는데, 좀 뭐 아주 충격적이진 않지만 이제 이게 데이터로 나온 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구 위에 생체량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뭐 동물들, 뭐 얼룩소에서부터 고래, 뭐 코끼리, 이 생체량들이 있는데 아마존 정글이라든가 이 생체량보다 인위적인 구조물의 무게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지구에 있는 인간 발자국이 어느 정도로 커졌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지구 포유동물의 분포인데,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세렝게티 고원을 뛰어다니는 톰슨 가젤과 그들을 쫓는 뭐 치타를 막 떠올리는데, 그 야생동물의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 무게 총합이라고 하는 거가 지구 육지 위에 있는 포유류의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무게. 지금 뭐 한 80억. 나머지는 뭐냐? 한 3분의 2 정도는 뭐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에요. 반려동물은 사실 무게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 밀림이 깎이고 이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료 재배를 위한 거였죠. 사료 재배를 위한 거예요. 그 미국 그 중서부 쪽에 오하이오, 일리노이, 아이오와 이런 데 가보면요. 제가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가는데 밖에 풍경이 똑같아요. 옥수수밭이에요. 그냥 옥수수밭. 근데 그 옥수수 사람이 먹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사료용.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관세하면서 중국이 이걸 수입을, 관세를 물렸을 때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게 미국 농민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무슨 뭐 그 사료들도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제일 싸게 대공장 그 산업식으로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를 우리가 육식을 조금 그러니까 개인 실천으로 가장 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근데 끊임없이 가격 내리고 어떻게든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광고를 하고 무슨 온갖 뭐 삼겹살 데이 뭐 해가지고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또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계속 복잡한 얘기들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뭐 조금 더 이 금융과 관련된 건데, 92년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 3조 5항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무역에, 국제무역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 대기업이 허용하는
기후변화 대응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 실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거 다 이런 거라고요. 기업들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거든요.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고,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웃으시는데 아세요? 예, BP에 있는 이제 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책임을 시민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92년부터 이게 잡혀지면서 이 세계은행이 사실 이걸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은행, IMF라든가 이런 초국적 이 국제 기구들이 이제 되게 역할을 하는데, 녹색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패러다임이 돼버린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영 기구죠. 근데 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분이 유럽 연합의 그 그린딜의 ESG를 또 규정을 만드신 또 그런 분이에요. 그랬다가 요즘은 나 이제 ESG 안 해. 이제 이렇게 한국은 ESG가 커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ESG는 전부 다 버리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업들이 뭐 아리 백이든 뭐든 이게 규제라기보다는 아리백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뭐라죠? 의식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한도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면은 자기네들은 안 하죠. 그죠? 이제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뭐냐면은 공공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예요. 공공 재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재정 뭐라 그러죠? 이제 사용률이 OECD 중에서도 제일 낮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GDP에서 이제 공공 재정의 비율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민간 기업들에 의존을 하는 거죠. 한국에는 뭐 돌봄에서부터 지금 뭐 에너지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민간으로 이게 막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공 재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상 지원, 보조금 형태의 정부 자금, 이걸 해서 위험을 흡수한다. 이거가 이제 지금의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자세히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마중물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내서 마중물로 해서 민간들이 뭔가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위험을 흡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위험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공공 재원,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 갖고 얘네가 손해 보지 않게 우리가 해줄게, 이거예요. 돈 벌면은 그 돈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먹는 거고. 그럼 그걸 세금을 통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법인세라든가 세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들 배신감 느끼시고 분노 느끼셔도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린워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생태적인 이 만화 그리시는 분인데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뭐 녹색 에너지 그러면서 핵 발전소 막 세우고 녹색 비행기, 녹색 빌딩, 녹색 팽기장, 녹색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 대응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기후와 관련해서는 다 사실 이런 그림이거든요. 민주당도 뭐 탈원전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이제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더 원전 AI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핵발전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파리 협약 때도 이런 걸 이제 자랑스럽게 내놓는단 말이죠. 뭐냐면은 기업 리더들은 파리 기후 협약 지지를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에펠탑으로 이게 다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화석연료 기업들도 이제 엄청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옛날에 더 심했던 거는 컨벤션 센터처럼 해가지고서 부스들이 이렇게 다 전시회를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녹색으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결국은 다 이제 자기네 광고하는 거잖아요. 자기 영향력을. 그리고 로비를 이제 계속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1992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988년도에 IPCC가 만들어졌어요. 1990년도에 IPCC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9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시기부터 9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뭐 807.6 기가톤. 그리고 91년부터 이건 2021년까지인데 31년 동안 탄소 배출은 924 기가톤. 아까도 뭐 그 그래프로 본 거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기후 위기 대응해야 돼 했던 이후로 배출된 탄소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건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지난 4년까지 합치면은 이 격차는 더 커졌겠죠. 그죠? 뭔가가 잘못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는 다 절멸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본주의 이야기를 한 거가요. 1990년대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소련 망하고 동구 사회주의권 망하고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모든 건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국가는 필요 없어.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흥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제 모든 것에 전면에 나서고 모든 정책은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돼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평등은 더 심해졌죠. 기후 위기 더 악화됐죠. 재난 더 많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뭐 기후 그 매년 뭐 이런 거 나오죠. 기후 변화 대응 지수. 그럼 한국은 거의 꼴찌에서 2, 3등 뭐 3등 밖으로 넘어가면 올해 좀 낫네. 좀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국의 이제 그 탄소 중립 계획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게 결정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 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탄소 배출량 측정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 탄소 배출량을 그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데 공기업 것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새로 석탄 발전소 짓고 혹은 돌아가는 데는 그리고 앞으로도 돌아갈 때는 민간이거든요. 뭐 삼성물산, 뭐 포스코, 뭐 LG 뭐 이런 데서 SK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도 이제 잘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민영화가 지금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민영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에너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3년 동안 20년, 21년, 22년 동안에 요 세 기업이 2조 5천억 가까운 초과 이윤을 얻었어요. 혹시 횡재세라고 들어보셨나요? 횡재세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돈을 벌었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직수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가스는 자기네들이 사올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구매 방법이 어떤 거냐면 스팟 구매를 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은 보통 20년 단위, 30년 단위로 구매를 해요. 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쌀 때보다는 비싸죠. 그죠? 하지만 너무 비쌌을 때는 또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의 이 그 에너지 가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국에 있는 수요자가 가스 공사한테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까 줘 하면은 가스공사 무조건 그거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쌀 때 사올 수가 있게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민간 기업들은 쌀 때 막 사놓는데 비싸지면은 가스공사한테 우리 줘. 그럼 가스공사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이제 뭐 20년, 뭐 30년 이걸 수급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걸 넘어서요. 그러면 제일 비쌀 때 해외 시장에서 스팟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그러면은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게 200원에 사가지고서 100원에 이 기업들한테 포스코라든가 SK, GS한테 이걸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만큼 차익을 자기네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에너지 민영화가 잠식이 되면서 이 정말 공공 재원이 이런 식으로 기업들 배불리는 데만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맞습니다. 온실가스 맞는데 좀 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산업혁명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추출주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extractivism이라고 합니다. extract는 뭐냐면은 뽑아내는 거, 짜내는 거, 참기름 짜내는 거 extract라고 해요. 기름 빼내는 거 또 extract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채굴주의라고도 뭐 이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기후 쪽에서 추출주의 혹은 이 extractivism 얘기할 때는 이게 뽑아내는 건데 이게 단지 뭐 석유라든가 석탄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사람한테서 이걸 또 짜내고 자연한테서 짜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이제 보셨어요. 산업혁명 때부터 이게 치솟아 올라요. 그죠? 지구기온 상승이. 근데 우리가 이건 다 아시고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요. 왜? 이때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규모적으로. 근데 요거는 맞는데 설명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걸 볼게요. 자, 스팀 엔진이 발명이 돼가지고서 스팀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원래는 물로 썼습니다. 물로 썼는데 물레방아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수력 발전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석탄을 태우니까 훨씬 더 연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싸다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석탄을 급속하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석유 그리고 가스를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해외에서는 내추럴 가스가 아니라 fossil gas, 그러니까 화석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버스 하면은 막 무슨 친환경 막 이렇게 썼는데 그거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존을 이제 완전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 대공장제가 확산이 되고 산업자본주의로 이행이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막 오고 뭐 봉건제가 해체가 되고 또 땅을 파야 되잖아요.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로 오니까 뭔가 또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공장을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 파괴도 가속화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원인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왜? 노동력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슨 노동권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찰스 디킨스 읽으신 분?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산업혁명 시기를 올리버 트위스트 쓰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인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 노동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랬었는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막 쓰게 된 거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우리가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걸 하는데 이 쓴다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등한 개인으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수단으로. 우리가 사육당하고 있다는 거가 이런 것도 포함돼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이제 노동력에 대한 이제 착취가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사회주의 칼 막스가 이제 또 이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동법 하루 뭐 10시간, 8시간 아동 노동 금지 이제 이런 게 180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노동에 대한 착취가 없었으면은 산업혁명 불가능했었다. 근데 또 하나, 산업혁명의 주된 그 당시에 산업이 뭐였나요? 기억하세요? 방직, 면직. 재료는 뭐였을까요? 면화. 영국에서 면화 재배했나요? 그럼 어떻게 재료를 갖고 왔죠? 어디서? 두 군데가 주된 공급처였어요. 하나는 미국 남부
그 누가 재배했죠? 흑인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그죠? 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그냥 자기네들 살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끌려와서, 그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팔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인도하고 영국은 어떤 관계였죠? 식민지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 식민주의가 없었다면은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스팀 엔진이 있고 석탄을 떼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고 뭘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거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산업 생산이 이 속도라고 하는 거가 규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5도, 2도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게 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를 기점으로 두는 건데, 이걸 넘어서는 이 산업혁명의 좀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주의로 넘어가면,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2014년도에 나오고 한국에서는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여기 6장인가에 여기선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채취주의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extractivism인데,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직접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나와요. 영어본의 이제 제 번역입니다. 추출주의는 지구와의 비호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 오로지 취하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취하면서도 재생 혹은 미래 생명의 지속을 위한 돌봄의 관계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추출주의는 생명을 존엄이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환원합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생태 시스템을 자연 자원으로, 산을 방해물로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물을 채취할 때 산이 있으면 그걸 깎아, 비용이잖아요. 네. 추출주의는 인간 또한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국경 밖이나 감옥, 보호구역에 가둬두어야 할 사회적 짐으로 취급합니다. 추출주의 경제는 삶의 다양한 구성 요소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대상화하고 무시합니다. 연결된 존재들을 떼어놓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특정한 지역이든 뭐 비인간 동물이든 이윤 추출과 성장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파악하는 경제 체제, 이게 추출주의 경제 체제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는 이 고유한 어떤 내적 논리라든가 존엄함,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 썼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인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한테 우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한테 어떤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가 해체되고 뭐 오로지 이제 나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결국은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좀 가져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민스크에 있는 구리광산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제가 이걸 처음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냥 너무 우울해졌어요. 저 강의하다가 막 운 적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각도를 이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지름이. 1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저 위에 뭐가 있었을까? 저 땅에 숲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연못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숲이 있었다는 거는 그 숲을 구성하는 또 생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무들도 있고 뭐 덤불들도 있고 뭐 거미 뭐 온갖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팠을 때 그런 건 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이제 이 우리의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가져왔었던 딱 그 마인드, 추출주의적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있는 어떻게 보면 모두의 공유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석유,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마치 누군가가 돈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빨대를 지구에다가 빨대를 콕 꽂아서 쪽쪽 빨아가지고 그걸 팔을 수 있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써야 돼요. 그죠? 사람들을 써서 근데 또 비용이니까 제일 적게 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추출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먹먹했었던 거는 이 구멍에 비해서 요 뒤에 요 보이세요? 도시예요. 이 고층 건물들이에요. 여기 고층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약해. 그러니까 뭐랄까요?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워야 될 구멍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메워야 될 구멍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 빈약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서 되게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그림은 또 하나 브라질 세라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또 커피가 여기서 또 많이 뭐 수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존 강 따라서 있는 그 좀 남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사바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란 거 위에 여기 사실은 다 숲이에요. 숲이에요. 근데 이걸 다 밀었어요. 그죠? 농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뭘 위한 농지냐? 카길이라고 하는 농 대기업이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 예. 거기서 이제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팔릴 닭에 먹일 사료 재배를 위해서 이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밀어버릴 때 나무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나무와 이 숲이 만들어낸 이 오묘한 생태계를 다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추출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요쯤에서 한국의 이 경제 정책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오늘 또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그 세종으로 국회하고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뭐 이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걸 하려고 했을 때는 그래 그런 거 필요해 서울 중심주의 탈피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어떤 의심이 드는 거냐면요. 서울은 지금 집값이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이제 뭔가 이 부동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토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밀고, 그죠? 숲을 밀고 뭔가를 짓고, 그죠? 근데 정작 지금 이 지역 뭐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이 이거 뭐 세종이 그렇게 발전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읍이라든가 면 단위의 뭐 교통, 교육, 의료, 돌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데 그럼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식의 대형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게 다 추출주의적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추출주의적인 경제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을 해야 될까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다 비용으로 만드는 거고 또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노인들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뭔가 이렇게 덜 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출주의는 항상 희생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지대. 그건 뭐냐면은 이 차별적 속성의 이제 필연적 산물인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뭐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도양이라든가 남태평양 섬에 사는 사람들 해수면 상승 때문에 떠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희생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숲을 밀어버릴 때 그 숲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뭐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냐 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생명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희생지대가 되는 거예요. 다 희생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와 폐기물도 사실은 다 뭔가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희생지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에 안 보여요.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왜냐?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폴 맥카트니 아세요? 가수, 예. 폴 맥카트니도 비건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리 도살장을 유리로 혹은 가공 시설을 유리벽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고기 먹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숨기는 거거든요. 정말 잔인하거든요. 아까 ppm 탄소 농도 얘기를 했었는데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 방에 넣어서 죽여요. 근데 밖에서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비명 아비규환의 비명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막 자살을 하거나 또 뭐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로 가요. 뭐 쿠팡 같은 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탁 아침에 뭐가 오고. 근데 그 쿠팡 우리가 새벽 배송을 받기까지 이 과정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밤을 새가면서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하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갖다 줘야 되는, 이거는 우리는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이게 이제 희생지대의 문제인 거예요. 막 88 올림픽 할 때부터 해가지고서 무슨 뭐 이 빈민촌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게 치우려고 하는 것 같은, 이게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같이 뭔가 이제 공생을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는 부끄러우니까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이 시스템인 거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 하나 앞쪽에 나왔었는데 지금 쓰레기도 다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들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쓰레기를 받아요. 왜? 그거라도 수입원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쓰레기가 오면 그 나라도 얼마나 썩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희생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지대를 없애는 것이 사실은 이 인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막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근데 이런 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죠. 뭐 이거 제가 직접 찍었던 건데 그 국회 그 여의도에서 농민 시위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몇 년 됐어요. 3, 4년 된 것 같은데 태양광을 칼로 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노가 컸으면. 근데 농민들만 그러진 않거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민들도 뭐 해상풍력 한다면서 뭐 규제받고 뭐 이러니까. 이번에 해상풍력촉진법 요걸 조금 이제 좀 어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그 뭐 수익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누군가를 이제 피해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가 잘 나가다가 뭐 산업 전환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 없어? 그럼 정리해고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마인드인 거잖아요. 썼다가 불필요하면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물건이나 수단으로 도구로 이제 받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추출주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이에요. 많이 쓰여지는 개념인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관세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리튬,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바람과 해와 바람은 그냥 공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죠? 그건 자연의 것 그대로지만 그거를 에너지로 만드는 데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 것이고 풍력 발전 터빈이 필요하고 모터도 필요하고. 근데 다 뭔가 이 특수한 여태까지, 그러니까 석탄은 아니지만 또 다른 광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계속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또 요게 이제 리튬 밭인데 요거하고 요거요. 이게 그 리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바위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막 지역 같은 데서 땅이라든가 바위 속에서 캐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공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소금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땅을 훨씬 더 많이 또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긴 잘 안 나오지만 그냥 땅에다가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깔아주는 게 뭐냐?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그 플라스틱의 원료는 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석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타면은 뭐 기후위기가 해결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꿔야 돼요. 하지만 전기차는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자가용은 공공교통이 더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시골 농촌 같은 데도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교통 얘기 나왔으니까 농촌 같은 데에서는 버스가 안 다니고 다녀도 일찍 끊기고 뭐 한두 시간에 하나씩 다니고 그럼 거기는 사회적 삶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읍에 나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라든가 노인들이 그런 걸로부터 배제되는 거죠. 인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공공교통이 확충돼야 된다. 근데 이건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민간 기업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그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에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막 무슨 뭐 반도체 단지 뭐 하면서 막 기업들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식 축산의 문제인데 이건 그냥 그 패션 정의라고 하면서 기후위기 뭐 동물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고 되게 충격 받았어요. 뭐 공정식 축산은 알고 있었지만 호주에서 양값이 떨어지니까 양모 가격이 양값이 떨어지니까 그냥 총으로 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농장주가 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린 쯧쯧쯧쯧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그게 현실이잖아요. 또 되게 재밌었던 거가 그 아까도 사진 작은 거 여기서는 없었군요. 그 자료집엔 있을 겁니다. 그 2021년인가 2022년에 그 구례 쪽에서 엄청 그 홍수가 났을 때 소들이 막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디 지붕 위에 얹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에서 홍수 나서 뭐 돼지나 소 떠내려가면 사람들 전부 다 막 아이고 저거 어떻게 막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들이 이제 지붕 위에 있었던 걸 구조를 했었죠. 그 소들 어떻게 됐을까요? 도살됐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된 거예요. 근데 고기가 되면 또 너무나 또 당연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좀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고기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뭐 이쁜 아기 돼지도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고 소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다 아기 6개월 된 돼지들이거든요. 그죠? 닭도 뭐 다 어린 닭들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 이런 분위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적 실천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를 집합적인 어떤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나는 안 하고 너는 해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기후 부정의로 넘어가 볼게요. 기후 정의로 가기 위한 발판인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 유발의 책임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피해도 동등하지 않아요. 아까 그 불평등과 기후 위기 세 가지 연결해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발의 책임, 피해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평등인데 뭐, 이 영화 보셨죠? 학교 같이 기생충입니다. 그 감독이랑도 아는 사이고 같이 옛날에 화염병도 같이 던지고 이랬던 사이인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건 기후위기 영화다로 저는 읽었어요. 불평등에 대한 것이 좀 기후위기 느낌 오시죠 뭔지. 그죠?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송광훈의 가족이 그 주인 집에 가가지고서 막 술판을 막 벌이는데 그 집은 애가 텐트에서 자고 싶어가지고서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와도 갔어요.
근데 너무 쏟아지니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탈출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물에 다 잠겨 있어요. 그죠? 반면에 그 부잣집 젊은 부부는 돌아와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애는 그래도 텐트에서 놀겠대. 그래서 이제 또 마당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놀려고 하고 젊은 부부는 애 노는 걸 보면서 또 특히 전면 유리 창을 해서 이제 또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이 이렇게 비가 이 강우가 쏟아져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즐길 수 있는 상황을 전 너무 잘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데서 어디서 뭐 갑자기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막 50도 막 60도까지 뭐 올라가고 뭐 이러는 데인데 그걸 또 체험하러 가요.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제 보러 가자 이제 뭐 이러고 그러고 뭐 폭염이 있을 때 야외 옥외 노동자들은 정말 죽어나잖아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근데 있는 분들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안에서. 그죠? 실내에서 에어컨 잘 틀은 시원한 데서 있다가 차로 가가지고 또 차 또 얼마나 시원해요? 가서 또 에어컨 있는 데로 가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부정이다. 근데 왜 부정이냐? 책임은 누가 더 많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부자들이 더 많은데 그들은 피해를 안 보고 그 피해는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거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이게 끊겼는데 그냥 그 폭염 때 뭐 이 아파트들 보면은 뭐 그 밖에 그 건물 밖에 온도가 뭐 34 아파트는 31.8도인데 뭐 동자동 쪽방촌 같은 데는 이제 이게 무슨 34.9도 이 차이가 이제 엄청 나는 거기는 이제 냉난방도 안 되는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가 재밌다기보다 슬픈 거가 그러니까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태풍, 폭풍, 뭐 비 이런 거가 그렇게 지역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도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데 타격을 이 피해는 되게 달라요. 피해 정도는 왜 가난한 나라들은 인프라가 없잖아요. 돈이 계속 이제 뭐 뺏기고 이따 또 어떻게 뺏겼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뺏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죽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생채기 나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다 죽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책임은 누가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상위 뭐 1%의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 급빈층의 2배 이상. 그리고 즉 최상위 1%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이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 대비 30배 많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가진 나라에서 줄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조금 뭐 줄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왜 그럴까요? 혹시? 맞아요. 이전하는 거예요. 고탄소 배출 산업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옮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뭐 우리 이렇게 뭐 했어요. 뭐 우아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뒤안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구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좀 이따 그림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적 책임에 좀 중국이 압도적으로 1년 연간 그 배출량은 많긴 한데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을 보면은 미국이 제일 크고 유럽연합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득별 1인별 2023년 데이터인데 그 상위 1%가 101톤을 배출을 하는데 하위 50%는 1.4.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한 8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체 인구는 6%. 이거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한국이 나오기 때문에. 옵스.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일단 불평등을 보시면은 1990년서부터 상위 10%는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불평등을 보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한 6톤 정도 되는데 평균이 한국은 요거가 몇 년 전이긴 한데 14.7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보다 몇 배가 더 높은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도 상위 1%를 보면은 여기 이제 비교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하위 50%도 한국의 하위 50%도 전 세계 평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선진국이죠. 다른 나라 밖에서 보면은. 근데 한국은 약간 좀 자아분열이 있어서 어떨 때는 국뽕 들어가지고서 우린 선진국 뭐 이랬다가 어떨 때는 야 선진국들은 이런데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밖에서 보면 한국은 그냥 선진국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한국은 돈 만드는 기계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거가 사실 한국이 얼마나 추출주의적이고 위계적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돈을 짜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것도 이제 이건 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인데 이 UN 그 환경 회의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넘어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위 50%는 이미 그 목표치보다 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위 한 40%, 중상위 40%는 조금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90% 정도는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가 얘네들 때문인 거예요. 상위 10%, 상위 1%. 그리고 상위 0.1%도 나오는데 216톤인 거예요. 216톤.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세요. 이 몇백 배 차이인 거예요. 몇백 배 차이. 그러니까 이제 0.1%라고 하면 이제 뭐 자기 비행기도 있고 요트도 있고 이제 뭐 있는 이런 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유발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강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이 소비를 하고 또 돈을 벌면서 그 피해는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정부라든가 지자체들도 다 외국에 이런 걸 보면서 막 뭐 멋있고 친환경적이고 녹색이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런 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 뭐 브라질 상파울로니 이런 데인데 정말 이 선 하나를 두고서 동네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이제 불평등. 그러니까 한국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한국도 동네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외국 저도 이제 뭐 미국에서 살아봤었지만 길 하나 건너면은 아이고 부끄러우셔라. 그 길 하나 건너면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피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피해는 이제 이거 뭐 유엔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기후 및 기상 관련 사건으로 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전체 78%고 그리고 연간 1억 8,800만 명 거의 2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극단적인 기후 기상 관련 사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97%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인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또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탄소 배출에 비례한 이 뭐라 그러죠? 그 세계 지도를 이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크고 미국 크고 뭐 여기 뭐 독일, 프랑스 이제 크고 근데 여기 적도가 여기쯤인데 지금 남반구하고 북반구 얘기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원래 한국 그 땅덩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도 딱 개념 오시죠? 얘네들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원력도 있고. 근데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그냥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고, 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유는 이거죠. 다 과거의 어떤 식민주의적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지금은 끝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냥 기사가 나와서 한국에 또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이런 겁니다. 파키스탄에 2022년도에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억 명 가까운 그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파키스탄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약소국은 아니에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같은 데서는 OECD에서는 우리가 파키스탄 이번에 홍수 피해에 얼마를 지원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지원이 무엇일까요? 그 지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너네들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지원하는 그랜트 형식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대출이에요. 근데 이것도 황당한데 이것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자를 내요? 이자를 내. 근데 복구를 하고 있는데 또 홍수가 쳐요. 이게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제 이쪽에서 있었던 거. 거기는 6, 7년간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동물들 다 죽고 이주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이제 막 대출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게 지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서 또 막 또 몇십만 명이 또 쫓겨나고 막 사람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세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빚의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정말 또 이 분노 게이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는 IMF라든가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이 금융기관들, 은행들, 재난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저이자 대출 뭐 이런 거잖아요. 혹은 대출 이걸 좀 낮춰주는 뭐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이제 시스템인 거고, 그러니까 피해는 공유화, 사회화를 하는데 이익은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네요. 피해는 사회화, 전 사회가 다 나눠지게 만들면서 이익은 사유화, 자기네들이 이제 독점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거는 단지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 감축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시스템 이런 부정이 한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보통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뭐 지역이, 그러니까 뭐 석탄 발전소가 있는 뭐 태안이라든가 보령, 충남 같은데 노동자들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지역 사회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이 피해 최소화가 얼마나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더 안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기후정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뭐 들었던 말씀입니다. 유발자 피해
기후위기 유발한 사람 따로 피해받는 사람 따로 이런 부정의를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받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부담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추출주의를 넘어서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 최전선에서 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기후위기 교육 처음은 아니실 것 같은데 받아보시면은 이 뭐 영어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무슨 뭐 IPCC 뭐 숫자들도 많고 그래프들도 많고 되게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영역을 만드는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회의 같은 데서도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 뭐 남태평양 원주민 선주민들이 가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인간의 얼굴을 입히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섬나라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섬나라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80년대부터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는 배출하는 탄소 없어. 근데 너네들이 탄소를 배출해가지고서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를 이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커졌고 국제 사회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뿌리이고 또 하나는 미국인데 미국에서 1982년도에요. 이 워렌 카운티에 미국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영화 그 혹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아세요?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건데, 예. 그러니까 이 환경 정의가 되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 인종 정의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돼서 이게 이 폐지가 됐지만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는 40%는 이제 그 정의가 이 당사자들에게 취약층에게 이게 직접적인 이익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 40 이니셔티브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게 이게 1982년 독성 폐기물 시설에 저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왜냐하면은 미국은 또 땅덩이가 넓은데 이 오염 시설들을 다 눈에 안 보이는 데다 치우는데 그 치우는 데가 다 어디냐면은 선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 흑인, 유색인 정도 살고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통계가 매년 나오는데 이 뭐죠? 기대 수명이 달라요. 공기 질이 다르고 커뮤니티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EPA 환경청이라고 하는 기구로 가고 그래서 환경 정의 뭐 17인가요? 뭐 몇 대 원칙을 만들었어요. 17 이 환경 정의 17개 항을 이제 만들었었고 이거가 이제 기후 정의에 이제 되게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기후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왔던 건 2002년이에요. 2002년에 발리 기후 정의의 원칙인데 여기서도 그 미국에서 그 17항의 그 환경 정의 원칙을 우리는 이제 뭐 벤치마킹 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기후 변화로 영향받는 공동체들의 당사자성 목소리 권리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온갖 그 탄소 배출권이니 이 시장주의적인 기업들을 이롭게 하는 기업들이 돈 버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짜 해법, false solution이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고 이제 요거가 이제 기후정의 운동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 파리협정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문인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번역을 해서 외교 그 당시 외무부인가요? 외교부인가? 이 번역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를 양성평등으로 번역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저스트 트랜지션을 정당한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좀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문제의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뭐 시점 을 인식하고 형평성 있는 접근 뭐 이런 얘기들, 노동력의 정당한 전, 이게 정의로운 전환인데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 요거 좀 이따가 또 나올 건데요. 한국에서는 일자리 하면은 그냥 일자리만 나오는데 이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보면은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디센트 잡이에요. 그거는 노동조합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 뭐죠?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죠. 근데 한국에서 녹색 일자리라든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단기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용이고 아니면 이제 청년들용, 그죠? 그러니까 이 단기 계약하는 방식인데 그런 일자리는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서도 한 시간씩 뭐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탄소 배출 뭐 이 뭐 뭐죠? 뭐 배출권 거래제니 이런 거가 아니라 아예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배출한 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산림청 같은 경우에 뭐 30억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뭐 흡수를 하겠다는데 이거 정말 대사기극이고 지금 이제 산불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멀쩡한 나무들 베가지고서 뭐 젊은 나무들을 심으면은 더 뭔가 탄소 흡수가 더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임도를 만들면 된다. 되게 논쟁적이거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성장과 이혼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상품화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 책임, 기후위기, 생명파괴 유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이 책임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그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 규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위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이 위기,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자 규명이 없어요. 다 우리 모두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책임의 경중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아래로부터 우리들이 진짜 교육하고 알리고 힘을 모아내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거짓 해법을 거부하고 또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스스로 대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주장도 많아요. 기후정의운동 해외에서는 화석연료 기업, 초국적 금융기관 얘네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빼야 된다. 왜 얘네들이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자인데 범죄자인데 왜 얘네들이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생태계와 조화 공존, 이게 이제 선주민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선주민이 이 전 세계 인구의 뭐 5%인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는 뭐 몇십 프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거기가 제일, 이건 과학 그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가 돼요. 제일 보존이 잘 되고 이러는 데는 선주민들이 있는 이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걸 위한 이제 전 지구적인 연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의로운 전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추출 경제에서 재생적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거고, 새로운 어떤 정치와 경제, 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권력 관계를 창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의 논의에서 전혀 없는 게 이 부분이죠. 거버넌스니 뭐 이런 거는 많은데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의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뭘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 권력 관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제 산업재 관련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권력 관계 자체가. 그죠? 기업들이 일단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고, 물론 중대재해법 3년 시행되는데 실형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대요. 노동자들은 계속 이제 죽어 나갔지만, 근데 이런 거가 이제 권력 관계를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자체라든가 지역에서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저는 이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좀 이런 마인드가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되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나쁜 일 같은 거 있으면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도 그랬었고 뭔가 이렇게 모여서 저항하는 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착해요. 이렇게 무슨 뭐죠 공연 가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저도 서울에서 매주 이제 가고 거기서 뭐 맡아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비스 그러니까 이 조직하는 쪽에서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처럼 누구를 섭외하고 막 이런 마인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민이냐 소비자냐 이제 이게 뭐 완전히 딱 이게 갈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나는 시민이야 했을 때는 뭔가 없어도 내가 이야기를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되게 이제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심지어 한국의 시위 집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다. 요게 이번에 약간 좀 이 파열음을 냈던 게 전 2030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벌 뭐 이러면서 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나는 누구고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나는 어떻게 자라왔었고 뭐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탄핵만 돼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관련해서 이제 하나 이제 사례인데 이게 통과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바이든 정부에서 IRA라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또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 2020년도에 완전히 뭐 유행이 돼버렸는데 개요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넷째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게 탄소 중립이죠. 가야 함을 연방 정부의 의무로 삼는다. 이게 정의예요. 그린 뉴딜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 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제 5대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 그러니까 한국의 기후위기 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근데 행동이라든가 활동은 또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나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냥 교양으로 이게 소비가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기후 운동이 잘 되는 데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가 뭐 자연의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조차도 이게 우리 삶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다 더 평등해지고 우리가 보다 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과정 자체가 탄소 중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거 하나 이게 정말 멋있었어요. 뭐냐면 단지 탄소 중립 가자가 아니라 혹은 뭐 불평등을 완화하자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 뭐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커뮤니티, 인구 감소하는 시골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과 청년층 그리고 이들을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불러요. 등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고 미래의 억압을 방지하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 사회 문제와 어떻게 이제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가를 이제 그대로 잘 보여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환경 정의 개념 그리고 그 환경 정의 40 이니셔티브 이런 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 다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뭐 있었던 이제 여기가 처음에는 2019년, 2020년은 막 떴다가 이분이 여기가 좀 막 급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에서 또 잘 안 다루기도 하는데 요즘은
팔레스타인 좀 이 식민주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1년이군요. 이거는 이 그 배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만큼 책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북반구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너네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부채 탕감 얘기를 해요. 빚 탕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재난에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 탓이 아닌데 이걸 탕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이제 봤던 건데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 과학자들의 참고로 과학자 얘기가 나와서 그 2022년인가 2023년인가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기후 과학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IPCC에 참여하는 과학자가 쓴 거였는데 여태까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적 성과를 내면은 정책 위반자들은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부터 이걸 깨졌다. 우리는 계속 경고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 위반자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은 IPCC든 이제 기후 과학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기후 연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리로 나서는 게 더 중요한 때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과학자 반란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요. 데모하다가 막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학회 같은 데서 지금 연구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 뭐 누구 기조 발표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러다가 또 쫓겨나고 근데 또 그 뭐죠 테뉴어 이 안정된 이제 교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뭐 조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리고 또 이런 일들이 또 막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하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기후 정의 이건 한국에서 나온 책인데 요 책도 몇 년 됐는데 좀 추천드려요. 되게 읽기 쉽게 나와 있고 여기서 하는 거가 사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보시면요.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주거권, 무상 공공교통,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뭐 성평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인간 생명들에 대한 들의 생명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사회화 요구와 함께 국가 혹은 공공부문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국가가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도넛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도넛 개념이고요. 이 생태적 한계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기초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끝나갑니다. 또 하나는 이 생태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환경하고 생태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 자료집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권도 이제 이 좀 시혜와 보호의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보호해주겠다 시혜적인. 근데 환경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에 우리가 생태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인간도 생태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존을 찾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 중심주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원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대상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달라요. 자료집에 있는 것하고는 좀 이런 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